안녕하세요. 불어촉척의원의 장원장입니다. 오늘도 성명부부한의원의 김기탁 선생님 모시고 의학 지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피자 한 판도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그렇게 드셔본 적 없습니까? 사실 저는 예. 만두 한 봉지를 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만두 한 번죠? 네. 예전에 제가 사진을 얼핏 보기로는 진짜 체구가 저보다 훨씬 더 크셨던 것 같아요. 체격이 좋았습니다.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금만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소화 기능이 조금씩 떨어졌나 봐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최근에 뭐 소화불량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조금만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또 먹고 잠을 바로 자게 되면 다음날 반드시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 네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야식 같은 건 잘 못 먹겠더라고요. 자, 저처럼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혹시 내 위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나는 속이 불편해. 당신도 기능성 소화불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 뭐냐, 그 정의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네. 요새는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니까 내시경도 아마 한 번 정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시경을 하든지 초음파를 하든지 검사를 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일단 없었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요? 담낭에 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위 내시경상에서 위궤양 등등이 발견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게 발견되면 당연히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야 한다. 또 구분이 좀 필요한 질환이 있는데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일어나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셔야겠죠. 또 의외로 편두통. 왜냐하면요,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소화기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두통을 좀 중심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른 원인은 다 배제가 됐고, 그러면서도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다, 금방 배가 부르다, 혹은 명치가 아프다, 혹은 화끈거린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원래 기능성 소화불량도 이렇게 좀 더부룩함 위주인 경우와 아픈 거, 통증 위주인 경우를 좀 나누긴 한다는데, 오늘은 좀 버무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은 왜 생길까요? 먼저 쉽게 생각해보면 위의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장이 꿀렁꿀렁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얘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건 계속 들어가니까 금방 더부룩해지겠죠. 네. 또 한편 위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위 적응 능력이 뭐냐 하면 음식이 들어오면요, 일단 위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급하게 음식을 먹어도 위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 주면 이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가 잘 안 늘어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네. 저희가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가끔씩 위 절제술을 하는데, 이 원리가 이렇게 위가 늘어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음식을 먹으면 불편해 하니까 억지로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불량 환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가 늘어나는 적응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또 하는 거죠. 네. 또 다른 원인은 저처럼 장이 예민하다. 정상인 사람과 똑같이 장이 팽창을 하고 또 위산이 분비가 됐는데도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이걸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요새는 관점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위장 운동 쪽보다는 십이지장 점막의 변화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산이나 담즙, 아니면 미생물에 의한 대사물질 등 이런 소화관 내부의 내용물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원인들이 십이지장의 점막에 이렇게 자극을 줘요. 그러면 점막의 투과성이 바뀐다고 그래요. 점막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면요, 해로운 물질들도 자꾸 흡수가 될 테니까 면역세포가 이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이지장이 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염증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최근에는 또 이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원인이야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 우선은 굉장히 성투적이긴 한데 일단 식단이 중요합니다. 우선 규칙적으로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조금씩 자주 먹자, 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매운 음식 등은 피하자. 또 이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좀 자극한다고 합니다. 네네. 또 포드맵이라고 특정 식품군들인데요. 이런 식품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사람들은 포드맵을 피해라. 그런데 식단에서 이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쉽지 않겠죠? 예. 네. 그래도 일단 알고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위산 억제제.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이 위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과 위산 증가가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산 억제제가 위산 억제 말고도 십이지장 점막에서 위산 처리 능력이나 위산 과민성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아까 점막의 투과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산 억제제가 점막의 투과성도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제로는 위장 운동 촉진제, 위 배출이 지연이 돼서 소화불량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장 운동을 촉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장 운동 촉진제를 쓰게 됐는데 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한약제도 있습니다. 오티리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견우자랑 현우색의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견우자와 현우색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견우자는 배변을 배출시키는 설사약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현우색은 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먼저 접근을 하시고, 특히 현우색은 염증을 제어하는 데 상당히 뛰어나다. 몰핀의 100분의 1 정도의 효능이 있는데 이 100분의 1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저같이 좀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견우자가 들어가서 그러게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울증 약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야? 나 우울증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학적으로 이 뇌와 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하면 배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약이긴 하지만 효과적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리쿤시토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리쿤시토라고 해서 일본은 뭔가 좀 자기네들만의 무슨 약이 있나 보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 육군자탕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유명한 육군자탕. 약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수술 후에 뭐 장폐색 예방 이런 데서도 뭐 좀 쓰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 치료제로 육군자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한약을 칸포의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칸포의학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의학적인 진단명이랑 처방을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하기가 쉽고 표준화가 되니까 연구도 쉬워 보여요. 그런데 단점도 되는데 이 환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한약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에 따른 디테일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네. 의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려드렸는데 선생님, 한약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